지금부터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이재관입니다. 먼저 같이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일 날 그 32년 만에 그 지방자치법이 이 전부 개정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각자 분들의 어떤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특히나 좀 주목할 부분이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했다는 부분, 그리고 의회의 어떤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는 부분, 또 뭐 이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또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담았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한 축이었습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 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되는 그런 사례를 보면은 지역 경제라든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한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노력과 성과를 같이 나누고 또 지방의회 역량이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을 하고 역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앞으로 지방의회의 어떤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총 35개 지방의회에서 추진한 50건의 사례에 대해 1차 사전 서면 심사를 통해 총 18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10건의 우수 사례가 본선에 진출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0건의 발표 사례는 1차 사전 심사 점수 70%와 현장 발표 점수 3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4건으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우수성이 80점, 발표 완성도가 20점, 발표 시간 10분 초과 시 10초당 1점씩 감점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수사례 발표 시간은 총 10분이며 발표 시간 종료 3분 전에 1회 예비 타종을 올리겠습니다. 종료 시 2회 타종이 울리면 발표를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께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자인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진대회 시상은 10건에 대하여 모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최종 순위에 따라서 대상 1건은 100만 원, 최우수상 2건은 각 70만 원, 우수상 3건은 각 50만 원, 장려상 7건은 각 30만 원 상당의 부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장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진행하지 않고 사례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점수를 집계한 행사 마지막에 유튜브 및 온라인 PC 영상회의를 통해 최종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회 안내를 마치고 우수 사례 발표에 앞서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정책관 유임철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영상을 통해 심사를 해주실 위원님입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실장 이동영 위원님, 의정발전연구원 원장 김상미 위원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혁신실장님 박혜육 위원님, 제주행정학과 교수 오승은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대 법행정학부 교수 김정인 위원님입니다. 이상 심사위원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 발표 순서는 사전에 공지해드린 지방자치단체 순서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의회, 강주광역시의회, 강원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의 발표를 마친 후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구 남구의회, 경기 화정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순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성화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공익 담당관 정헌기입니다. 오늘 저는 2018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성화 관련해서 그간 저희 추진 상황 및 주요 개선 사항, 그에 따른 변화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현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와 시민제보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매년 11월경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중요 견제 감독 수단인 행정감사 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시민공익 담당관의 시민제보를 접수를 받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상임위로 전송돼서 제보 내용에 검토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실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 질의 등 참고자료를 활용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관 시민제보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0일간 했었고요. 서울시정 및 서울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이복 부당한 사례 등을 시의회 홈페이지라든가 이메일 등으로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견됐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참여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 16건을 출발했는데 작년에 1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대와는 달리 민원성 제보가 많았습니다. 공익에 근거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민원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많아서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저희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올해 주로 3가지의 주요 개선 사항을 좀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 홍보 창구를 좀 다양화했습니다. 두 번째, 의정 모니터들을 시민 제보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시민들과 의정 모니터에 제공하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 창구 다양화로 시민 참여율을 제고했습니다. 작년까지 시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배너, 전광판을 통한 소극적인 홍보에 좀 그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서 올해는 다양한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예산 수반 없이 버스 4,500대 그리고 지하철 2만 개 모니터 및 25개 자치구 주민센터 그리고 은행 및 지하상가 전광판 통해서 이 관련 사항을 사전에 한 달간 정도 저희가 집중 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홍보 매체 활용한 것에 대한 안내 사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 모니터를 시민 제보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의정 모니터 대상으로 서울시 공익제보센터에서 활동하는 전문 강사, 변호사를 초빙해서 공익제보가 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떤지, 제일 실효성 있는 내용은 어떤 건지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에 따라서 올해 10월 과제를 지정했는데요. 행정사마 시민 제보란 지정 과제를 제출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의정 모니터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한 현장감 있는 제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 의정 모니터는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요. 그간은 언론 홍보실 쪽에서 홍보 활동에 주력했던 것을 올해 6월 시민공익 담당관으로 이관해서 시민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창구 역할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35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남성 134명, 여성 101명, 그리고 20대에서 70대까지 25개 자치구에 균형감 있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 및 교육청의 주요 시책 사업을 사전에 제공했습니다. 그간 서울시 예산정책 담당관에서는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행정감사 대비해서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올해는 저희가 좀 정리하고 요약해서 31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서 그리고 제보 전용 창구에 이 사항을 미리 올려서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이후에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결과 제보 참여 건수가 대폭 증가했었습니다. 작년 13건에서 올해는 53건이고요. 이 53건은 사실은 단일 건에 대해서 다수인이 제보한 건에 대해서 그 건은 저희가 한 건으로 쳤기 때문이고요. 사실상 1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보의 질적 수준이 제고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정 모니터 요원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다양한 구성되어 있는 의정 모니터 대상을 시민제보에 참여했더니만은 사실상 많은 효과를 저희가 봤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각 다양한 연령층 및 그 직업군, 그 각 살고 있는 각각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라는 교육청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및 문제점 지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행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로 15건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고 그리고 참고자료로도 28건이 활용되었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제보 사례 한 3건 정도를 설명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 관련 분야고요. 올해 11월 3일 교육위원회 때 사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 지리시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 성수요 환승객 우회선 수요 확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여기에 대해 교통공사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안전 분야인데요. 하천 주변 조명시설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해당 소관 시국인 물순환국에서 자치구랑 협의해서 조치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내년에는 이제 효과를 많이 보는 의정 모니터 시민 제보를 더 강화하고 두 번째로 시민 제보가 더 알려질수록 홍보를 좀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제보 접수가 현재 1개월인데요. 내년부터는 2개월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접수를 더 넓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더욱더 내실화되도록 지원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 의회의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입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은둔형 지원조례 발표를 하게 된 광주광역시의원 신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연 은둔형 외톨이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리고 지원 과정, 조례를 만드는 과정, 아주 눈물겨웠던 그 과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같이 내용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은둔형 외톨이 영상 1분짜리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일본에선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가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인구의 1% 정도인 115만 명 이상이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에서 밝힌 수치인데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데 가정의 문제로만 여길 뿐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오랜 기간 너무나 힘들었다며 아이를 방 안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는 외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봐도 히키코모리는 집이라는 이런 나태한 환경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가 하기에는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 사회에 밖으로 나가는 연습을 체계적으로 좀 하고 많은 도움이 정부나 뭐 어디 민간인 업체나 도움이 있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우리나라엔 은둔형 외톨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10만에서 50만 명 정도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은둔형 외톨이를 범죄와 쉽게 연관짓는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며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그들이 좀 더 쉽게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제가 제안 설명을 할 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했었었고요. 아마 이걸 보시면서 그나마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필요성, 왜 지원을 해야 되는가를 좀 같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은둔형 외톨이가 됐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빨리 안 넘어갔네요. 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뭐 다른 이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줄여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잠깐 이게 잘 자. 눌러줘야 되겠다. 아니 뭐가 문제지? 자, 이 처음 은둔형 외톨이를 다루게 된 계기는 민원인 분이 찾아오셔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저조차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걸 어떤 자료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법률도 없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하려고다 보니까 개인 인터뷰라든지 뭐 병원
의사 선생님도 찾아뵙고 이걸 공부 모임을 좀 3차례를 시작을 했는데 하기 전에 개별 인터뷰를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에 7월부터 8월까지 각자 개별로 만났던 부분들을 같이 유관기관과 그다음에 집행부와 시민단체 그다음에 당사자들은 만날 수가 없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 내내 모여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가장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8월 마지막에 이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를 근데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광주에는 이렇게 있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이게 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이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들이 광주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겠다라는데 우리들이 돕겠다, 그렇게 해서 나서기 시작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 토론회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됐었고, 바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그 전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전문가 분들과 함께 조례도 같이 만들고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서울에서 이 부모님들이 다 또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부모 연대들이 오셔가지고 각자 그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키우는데 어떻게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토론회 하기 전에 부모님들과의 1시간 정도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울면서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 조례 내용에가 이제 그 조문을 하나 더 삽입을 하게 된 거죠.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토론회를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집행부와 함께 같이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셨듯이 다시 이제 집행부와 함께 조례를 다시 초안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연구 박사님들과, 이것은 어느 한 기관에서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와 연구기관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 내용을 다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됨과 동시에 이걸 모두 지켜보고 있던 그 기관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광주를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조례 그 과정에서 이제 12월 달에 일본에 한일 청년 포럼이 열리는데, 그때 주제가 마침 이제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거죠. 히키코모리인데 이 은둔형 외톨이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함께 일본을 방문해서 과연 일본에서는 어떻게 그 은둔형 외톨이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률이라든지 이렇게 지원 정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서 좀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오히려 제가 가서 발표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일본에는 이거에 따른 별도의 개별 법률들이 없었습니다. 조례도 없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고무적이고 한국을 한번 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쭉 했던 걸 봤었었고, 그 다음 조례가 만들어진 10월 달에 하고 나서 이제 올해 돼서는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상을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대상이 어디가 있냐, 이것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태 조사가 가장 급했었기 때문에 올해 실태 조사를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324명이라는 그 신축 면접도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주 또 우리 한국 은둔형 외톨이 지원연대가 출범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서라든지 전국에서 이제 지원연대가 광주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같이 연대를 하고 있으면서 각각 자치구에서도 다른 이게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후에 어떻게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고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은둔형 외톨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갔고요. 지금 실태조사는 지난주까지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서는 한국 그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지금 위원회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들어갈 거고요. 내년 2021년도부터서는 공모사업
그래서 좀 많이 알리는,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이 일을 모여서 할 만한 그 지원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센터에 대한 용역을 좀 추진하려고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관심만이 극복이 가능하고요.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심사를 하시고 계신 심사위원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의 취지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시행 가능성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은둔형 외톨이 기준 및 지원에 있어서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 기준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가능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유형을 파악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유형을 파악을 하려면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건데, 유형이 파악이 되려면은 실태 조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고요.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된다라면 그 유형에 맞게끔 그 지원이 지자체나 아니면 이건 사실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나중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게 법률적 검토를 좀 통해서 법적으로 사실은 이걸 그냥 뭐 정신질환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고, 전반적인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다각적인 면에서 지원 체계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도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지원센터를 통해서 일단 상담, 왜냐하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30%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자립해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관심을 갖고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은 그 지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의회의 강원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제정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 산 건너 물 건너 세종시로 이모빌리티를 홍보하러 온 강원도의회 조성호 의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우수 사례로 선정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은 강원도 발전을 위한 과감한 도전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달나라 프로젝트라는 나사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나사 프로젝트는 전무후무한 기술 강국 미국을 탄생시켰습니다.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은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럼 강원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으로부터 지원 성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북동안한 네덜란드는 6만 5천호 농가가 매 1년에 125조 원을 수출합니다. 한국은 108만 호의 농가가 8조 원을 수출합니다. 한국 내 강원도는 8도 중 가장 취약한 산업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및 강소, 중소기업도 강원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50% 감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가 취약한 전략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력 제조업의 위기 타개를 위해,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히 필요했고, 전후방 산업 견인, 지역 내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새로운 성장 동력인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추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 규제 강화, 도시화, 미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운송 인프라 혁신 및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친환경 전기차 의무 구매 비율 설정 등 친환경 화물차 규제 완화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강원도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이를 통한 강원도민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특화 산업단지 준공,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MOU, 생산 공장 건립 및 투자 MOA, 모델 공개 및 생산 공장 착수식, 한국 전기 자동차 협동조합 이전 개소, 임대형 공장 준공 등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확산 계획 발표에 따라 강원 상생형 일자리 추진 노사민정 공동선언, 강원형 일자리 사업 협상 개시 선포식, 강원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등 완성차 업체와 부품기업이 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상생형 협력을 통해 국산화를 높이고 노사민정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가 대표 발의하여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전기차 생산을 위한 공용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해 R&D 예산 증액 편성을 통해 R&D 자금 확보 및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써왔으며 지역경제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의견 제시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강원도의회와 강원도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반 인프라 구축, 정부 인증 통과, 도내 첫 완성차 출고 등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시험 인증, 기업 입주 공간 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실감하고 노력한 결과 국비 274억 원을 포함한 총 5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년부터 R&D 사업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제2호로 지정된 강원형 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이익 공유형 사업 모델로 지역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국비와 도비 등 예산 1,100억 원이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될 계획이며 특히 강원형 일자리 사업의 선정은 중소기업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영 전기차는 2021년 1,842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47,283대를 생산할 예정이며 고무적인 것은 올해 이미 국내외에서 총 3,542대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계획된 생산물량 크게 상회하는 등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에서 총 742억 원을 투자되어 50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조 1,600억 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전기차 부품을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7개 기업과 28개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여 국산화율을 83% 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1년까지 총 7개 기업 이전 및 공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로 2030년까지 총 2,682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약 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이모빌리티 산업이 강원도의 신성장 첨단 산업으로 차질 없이 육성되고 보다 큰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하면 태백산맥이 떠오르시죠. 전기차 사업을 태백산맥에 비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테, 강원도 산업의 변화로 전기차 제조업은 강원 경제 체질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흰백, 친환경 전기차가 청정 강원의 이미지와 브랜드에 가장 잘 어울리고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매산, 강원도 지형적 특성을 의미하며 수도권과 각받고 다양한 자원과 온도, 고도차 등의 특성은 미래차 테스트베드
구축을 할 것입니다. 이따을 맥, 산업과 인재의 연결 효과를 의미하며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업, 기업과 기업, 산업 간 연결과 융복합이 중요해진 시대, 강원도 전기차 사업은 산학, 인재 협력으로 타 분야 전후방 산업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태백산맥, 이모빌리티는 강원 경제 미래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회의 조례 제정을 통한 석탄 화력 발전소 영아가정 지원 사례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명선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제출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한 석탄 발전소 주변 영아가정 지원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배경과 과정과 결과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왜 영아발전소, 석탄발전소의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전국 60기 중에 30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권의 전략 공고그룹에 하루 종일 이렇게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환경부 기준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전국 27만 7,696톤 중에서 58,775톤으로 전국 최고에서 이렇게 수치가 높습니다. 수치가 높은 거를 좀 이해 쉽게 사진을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 배추 속에 이렇게 석탄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세수 따위에도 이렇게 석탄재가 쌓여 있고 우리 집에 있는 창문 틀에도 이렇게 석탄재가 쌓입니다. 또한 이 자동차 위에도 이렇게 석탄재가 많이 쌓여 있어서 우리 발전소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생산되어 있는 농산물은 농사를 망치고 집안에까지 이렇게 석탄재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성인에 비해 체중당 호흡량, 산소 소모 대사율이 높아서 영아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영아 가정에게 깨끗한 우리 공기를 원하는 공기청정기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충청남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9,049대가 지원이 됐고 어린이집에는 7,647대가 보급됐으며 초등학교, 중학교는 22,257대가 보급됐습니다만 12개월 된 영아들한테는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모색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기청정기 지급은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의 위반 우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지급 우려에서는 조례 제정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적극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관계부서인 상임위라든지 집행부 또 법률 전문가와 합동 검토를 실시해서 2020년 올해 7월 10일 날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 시기가 7월로서 가용 재원이 없어서 올해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에서 그냥 낙관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민반 협력을 통해서 충청남도와 발전 3사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공기청정기 시작 기탁을 85대를 받아서 올해 보급을 했습니다. 또한 2021년도 특별예계 예산으로 130대를 예산을 편성이 됐고 주변 지역
지역 자원 시설세로 해서 내년도에는 250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의 안전 및 복지 확대입니다. 의원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으로 영아 건강을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했고 2019년 출생 영아까지 확대를 하게 됐으며 필수적인 산업시설에 피해받은 주민의 안전 및 복지 양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양승주 도지사와 저와 당진 김홍장 시장과 함께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의 사회적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발전 3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적 보험국가의 지방자치 선도 사례, 모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혁신 보험국가라는 국가의 큰 그림에 있어서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세밀한 곳을 색을 칠하는 것이고 조례 지역의 현실을 담아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의 삶 향상, 안전, 생활 밀착형 문제에 대한 맞춤을 해결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법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가정의 어머님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받게 돼서 너무 좋고 근처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매년이 많이 나와서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는데 도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도의회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은 국회의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의원의 조례은 제정해서 이런 보급 사업은 추진했다고 하니 감사드리고 도정이랑 당진시에서만 이런 사업은 하는 줄 알았는데 도의원회에서 조례는 제정해서 사업은 추진했다고 하는데 사실 도의원이 무슨 일은 하는지 몰랐는데요.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좋은 사업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예,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좋은 사례 발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내용을 오늘 잠깐 들어봐서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자원 시설세가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원으로 인해서 바탕으로 그동안 이 공기청정기 제공 사업을 해 오셨는데 추가로 지금 이제 더 확대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 하던 거를 완전히 새로 했다기보다. 예, 지역자원 시설세가 요즘 화력발전소에서 0.3원인데 1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지금 현재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공기청정기 지역자원 시설세로 경로당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영아 12개월 이하 된 영아들한테 전혀 대책이 없어서 영아들한테 이번에 지원 조례를 통해서 공급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아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게 국가적인 사무라 조금 자치 사무는 조금 선관위에서 좀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전라북도 의회의 폭우 피해 원인 규명 활동 및 조사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여러분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의회는 이번 폭우 피해 원인 규명하는 활동 및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피해 규명 활동 조사에 대한 조사 배경이고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위가 높아진 섬진강 댐이 방류량을 늘렸는데 제방 100m 정도가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겼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섬진강과 주변 마을을 가르는 제방의 한 가운데가 뚝 끊겼습니다. 무너진 제방 사이로 누런 흙탕물이 쏟아져 나와 주변 6개 마을이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수확한 양파를 쌓아둔 창고로 밀려든 빗물. 망쳐버린 한 해 농사에 농민은 결국 눈물을 숨기지 못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난리가 나도 누가 나와서 단 한마디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도 이렇게 화면을 보시다시피 올 여름 8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한 부분이 원성이 잦아있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이런 날벼락을 맞았는데도 중앙정부에서 누구 하나 찾아와서 설명해 주실 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찾아갔을 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주민들이 원망의 소리는 댐 상류에 있는 댐에서 초당 1,800톤의 엄청난 물을 방류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재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답답한 심정을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에 대변하여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전라북도 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8분의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실의 의원님들, 직원들과 21일간의 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는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댐 관리를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은 준수했는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두 번째, 호우 전후에 댐에 담수하고 있는 물 방류는 제대로 하였는지, 댐 하천, 댐과 연계되는 하천의 관리 체계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댐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역할은 협조 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특히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저희들이 분석하여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 사항은 8월 13일부터 시작하여 환경부 장관을 면담하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그리고 각 지사 댐 관련 지사와 그리고 각 관계 기관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1일 동안의 조사 결과는 댐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저희들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서 댐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댐은 매뉴얼대로 정상적으로 댐을 관리했다고 발표했으나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홍수 통제 특별 발령 시에 예측됐던 모든 사항에 대한 부분을 수위 조절이나 사전 방류를 하지 않는 미이행으로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홍수기에 우리 선진댐에 7월 13일부터 8월 12일 동안 한 달 동안 댐이 안고 있는 수위를 도표로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는 안정적인 홍수기에 댐을 비워놓고 관리를 했지만은 20년도에는 이렇게 도표상에 보시다시피 집중호우 경보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댐에 많은 물을 안고 있던 부분입니다.
사전 방류를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전혀 하지 않은 부분으로 저희들이 조사 결과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홍수기에 유입된 유입량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방류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저희들이 조사 결과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도 정말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 용담댐의 경우 무려 13일 동안 홍수기 제한 수기를 초과하는 물을 담고 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서 댐을 관리하는 주체들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물은 돈이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또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하천과 댐과 하천에 관련된 연계성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과의 하천과 관리청이 연계하는 부분에 협조 체계가 전혀 부재됐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천 시설과 관리 주체 상의한 하천 구간별 설계 빈도도 달랐고 정비 사업 주기도 달랐고 관리 기준도 달랐습니다.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이 만나는 지점, 지방 하천과 소하천이 만나는 지점, 도와 도 경계, 시군과의 경계 이렇게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가 달랐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아주 중요하게 발견했던 부분은 댐을 막고 난 뒤에 댐 하류에 있는 댐의 하천의 변화였습니다. 댐은 막고 난 자연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면은 댐 하류에 있는 하천은 병들고 썩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천에서는 하상고가 높아지고 하상에 나무가 자라는 수리마 현상이 생겨서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을 저희들이 보고서에 담은 내용입니다. 이렇듯 저희들이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수해가 났을 때 피해를 입은 피해 보상인들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이렇게 활동 사항을 조사 보고서에 책으로 담았습니다. 이 책에 담은 보고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조사와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담은 보고서 책자인 만큼 신뢰성 있는 조사 보고서라는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듯 지방의회 최초로 정부 조사 착수 전에 수해 원인을 조사를 활동한 것은 우리 지방의회가 최초였습니다. 지방의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이자 지방자치시대의 중앙정부에 따라가는 지방행정이 아닌 지역 현실에 반영하고 타당성 있는 조사 결과를 통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 역량을 보여준 사례라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환경부 각 부처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의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참고가 되어 많은 국정조사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수장공사에서 우리 조사 결과서를 반영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발표하는 5대 전략 목표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보도 내용도 있고요. 하천에 관련된 부분, 댐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지방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선대적인 대응을 통해서 지역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발휘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금도 이렇게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방의회 활동을 믿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이분들을 대변해서 의정활동을 해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우리 전라북도 의회에서 선제적인 이러한 조사 활동이 지방 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큰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건의 우수 사례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다시 지방의회 우수 사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지방의회 우수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발표 사례입니다. 경상남도 의회에 청년 스스로 묻고 길을 찾다. 경상남도 청년 7조례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상남도의 신상훈 의원입니다. 네, 저는 지역에 우리 경남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과 그리고 청년 의원이 함께 모여서 만든 청년 7조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청년 7조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의원이 함께 했다는 데서 가장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그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그리고 청년 7조례가 만들어진 순서, 마지막으로 그 청년 7조례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경남도의 변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청년 문제는 우리 경남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에 공통된 문제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지방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은 모두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금 격차가 심각한데요.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 일자리를 잡은 청년하고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잡은 청년 간의 임금 격차가 보시는 것과 같이 1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경남의 상황이 더욱 엄중합니다. 계속해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 경남 경제를 오랫동안 떠받들어 왔던 조선업 중심의 제조업이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남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으니 계속해서 고용률은 낮아지고 반대로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가 17개 강력 시도 중에서 창업과 관련된 수치가 항상 낮은데요. 심지어 그 기업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실태 조사들을 해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은 권리 보호라든지 참여, 문화, 심지어는 취미생활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특히 김경수 도정 취임 이후에는 청년들이 찾아오고 돌아오는 청년특별도라는 구상을 3대 도정혁신 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 사업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예산들이 반영이 됐지만 여전히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기 마련입니다. 먼저 조례를 살펴보시면 우리 경남도의 청년 관련 조례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2가지는 11대 의회가 돼서야 만들어졌으니 사실상 1개의 조례밖에 없었던 거죠. 이 조례도 16년도에 만들어졌었는데 제가 수정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허울뿐인 조례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를 살펴봐도 여전히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남도에는 이런 청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의원들이 해결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청년정책연구회라는 것을 도의회 역사상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보다 청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젊은 의원들이 좋겠다라고 해서 만 45세 이하 의원들로만 구성을 했고요. 오늘 함께 배석해준 장종화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고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청년과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정혁신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근에 있는 청년들을 만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저 카톡방을 하나 열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들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저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 7조례가 이 자리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청년정책연구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청년들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청년단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습니다.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게 됐고요. 그 자리에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조례 제정 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보이시는 7개의 단체가 각자 하나씩 조례를 준비하게 됐고요. 저희 7명의 의원에게 조례를 전달하면서 청년 7조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경남도는 저희 경상남도 의회의 이런 행동에 같은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청년센터와 일자리 프렌즈를 개소를 했는데요. 역시 이 자리도 저희가 수차례 방문을 해서 청년 7조례가 실제 청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청년 7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시간 관계상 3가지 조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종화 회장이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경상남도 청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아래표에 있는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년센터, 청년 온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 지원 조례는 동명이인입니다. 도지사와 김경수 의원께서 민주 청년 포럼이라는 단체와 함께 했는데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국 최초로 거북이 집이라는 공유 주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경상남도가 청년 7조례와 함께 변화된 모습들을 보실 건데요. 청년 문제의 핵심은 결국 청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벌써 2년간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창작과 문화 활동의 뒷배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북의 집이라는 공유주택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경남에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 여러 번 드렸는데요. 창업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기구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돼 나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청년 친화도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제와 남해가 올해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 2년차 사업이 2곳이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저희 청년 7조례와 경상남도의 청년 특별도는 경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울산과 부산까지 나아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과도 함께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진대회에 나가겠다고 하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응원 영상이라도 보내주면 도움이 되겠냐라고 해서 그러면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짧게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청년센터의 김주아 주임입니다. 창원시 청년단체 모티베이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용, 조재우, 박효주입니다. 경상남도 청년창업협회 이사장 오광문, 부이사장 서이도입니다. 청년 플랫폼 대표 고별입니다.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여 청년과 의원이 만나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새롭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경남 청년과 함께 만든 청년 7조례 경진대 우승까지 파이팅! 파이팅! 청년 7조례 파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청년 7조례에서 저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김경수 도지사에게 청년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직접 발의해 달라고까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경상남도에는 청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심사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는 해인 만큼 청년을 육성하는 시책은 시적절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청년 특별도 조성에 기여하는 경상남도 의회의 청년 7조례 중에 청년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7조례 안에서만 굳이 꼽자고 하면 저는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프리랜서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프리랜서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인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서 보다 많은 직업군을 가진 청년들이 실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7조례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 보면 청년 기본 조례를 저희가 대폭 수정을 했었는데 그 안에 청년 친화 도시의 내용을 담으면서 전국 최초로 청년 친화 도시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정부 사업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한 의회 변화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팀장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한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이 슬로건은 전반기 의회의 의정 슬로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슬로건을 지난 1년간 주무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상하게 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볼 때는 멋있는 단어들의 조합들로 이제 그럴듯해 보였지만은 진정으로 와닿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이 슬로건은 후반기 의회의 의정 슬로건입니다. 어딘가 투박하고 세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솔함이 느껴지는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여정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서 의정혁신기획단을 준비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도출된 과제 중에 의정혁신 제1호로 의정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조례를 의장이 직접 개정을 하였습니다.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고 의회 개혁의 대상을 의원들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직권남용의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청탁, 성희롱, 사적노무 요구를 금지시켰습니다. 물론 당연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고 의장부터 안 하겠다고 선언한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청렴하고 성평등한 의원상을 보여주었고 도민들로부터는 신뢰받는 의회 모습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는 이제 혁신 2호안 발의에 대한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혁신 2호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 외부 강의 기준 발표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정책보좌 인력인 정책연구위원이 이미 14년 전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주도 의회만 있는데요. 대부분 박사급이며 21명의 임기제 사무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 지역의 인력풀이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피감 기관의 토론자나 용역 등으로 참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인 의원 정책보좌의 업무를 이제 소홀히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견제를 하는 집행부와 너무 가까워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출자 기관에서 요구하는 외부 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인 의정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집행부 견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외부 강의 기준을 이제 개정한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정혁신 3호는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도민을 위한 의정 구현을 위해서는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에 따라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활동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교육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혁신 3호안 발의에 대한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의정혁신과제 추진 상황입니다. 집행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분석팀 신설을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전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탈권위 행보에 대한 사안입니다. 우선 본회의장의 의장석을 낮췄습니다. 그전에는 의장석 단상이 너무 높아 의원 및 도민들에게 권위적으로 보여지고 있어 의원 개원 이후로 최초로 의장석 단상 높이를 하향 조정하였는데요. 이렇게 50cm가 이제 낮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의장석을 의원석 높이와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의원에 배려한 조치 사항입니다. 중증 장애의원의 경우 예전에는 별도로 마련된 발언대에서 별도로 이제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요. 경사로와 진동 발언대를 설치해서 타 의원과 동일 장소, 동일 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의장석 하향 설치와 장애의원에 대한 경사로 설치 등은 참 단순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더 다가서기 위한 제주도 의회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외된 약자와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취임 후 첫 번째 면담을 노동단체와 했습니다.
또한 도청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인 천막촌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극명하게 갈려서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양측과의 면담을 통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 시기에 들어와서는 직능단체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개선과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집행기관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제2공항 반대대책단체와의 면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행보에 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입니다. 제주 4.3특별법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이후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국회 등에 이제 결의안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의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 촉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광역의회별로 촉구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국을 누비는 행보를 통해서 14개 광역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도 4.3 사건이 제주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시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3 유족들과 도민들은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활동한 것만으로도 개정된 것과 같은 이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에서 이제 개정 촉구 결의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11개 시도 방문한 중에 이제 광주 시의회를 방문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공항 갈등을 위한 노력입니다. 제주 지역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찬성과 반대 갈등으로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서 지역 갈등이 채 봉합되기도 전에 제주의 최고 갈등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과 기존 공항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수차례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여 찬반 측의 대표들을 만나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3일 전에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도청과 최종 합의해서 여론조사가 임박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활동에 따른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권위의식과 특권을 내려놓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변화에 따른 노력은 도민과 언론으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계속 변화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남구의회의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남구의 이정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역 거버넌스 구축, 청소년 정책을 수립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으로서 저희가 올해 초에 청소년 정책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정책 수립 공청회를 열었었습니다. 이름은 청바지 공장으로 열었었고요. 청바지 공장 뜻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 공청회의 장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앞서서 발표한 어떤 광역 의회보다 저희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의회고 구청도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인구수는 14만 정도고 저희 지역 의원이 8명밖에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으로는 예산적인 그런 큰 사업을 하기보다는 저희 의회, 구의회 특히나 이런 자치구의회에서는 지역의 지역 주민과 어떻게 함께 주민 참여형 군권을 만들어내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상위법에도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구청이나 의회에서 관심이 없는 기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어떻게
좀 더 우리 주민 참여의 형태로 받아들일까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가 공청회를 열고 그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 조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넣은 이유는 제가 이 청소년 공청회 기획과 사회를 맡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대표를 발의했는데 이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의회 생기고 최초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열 때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통과되면서 시군구의 인사권이 지방의회에 넘어온 거에 대해서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직원이 없으면 저희는 이런 지방의회에서 일조차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왔는데 우리 이분 때문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무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같이 넣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청회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조직이 우선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상황이었고 저도 우연스럽게 만나게 돼서 이 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열었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입법을 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구청에서 도움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은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정책 수립 공청회를 열었는데 요거 내용은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콘돔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청바지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왜 이렇게 말했네. 청바지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바라는 정책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역 내에서 정책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떤 공청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고요. 뭐 지역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되어 있는 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주인공인 자리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위원회 위원 김나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구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여학생 그래프를 보시면 14년도를 기준점으로 현재까지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일 경우 보통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조례가 따로 돼 있고 지금 청소년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해져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아마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대구에는 모든 구가 다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저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원래 있던 조직이었지만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방조례로 만들어지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단체의 위상을 올리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적 근거와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인터뷰 잠깐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한 남구의 최영희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을 이용하는 당사자의 의견이 게재되지 않았다면 영혼이 없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우리 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화이팅!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네, 마찬가지로 그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내용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사실 이 이름의 조례는 상위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시설법과 청소년법을 좀 합쳐서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이 의견을 냈을 때 주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실제로 그걸 해낼 수 있냐 없냐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컸기 때문에 사실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조례로서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청소년 관련된 내용인데, 청소년 토크 콘서트의 경우에는 매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좀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내고 있고요. 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 축제도 만들고 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프리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청소년 공청회를 해서 나온 프리존을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이나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대구에서는 최초로 운영을 하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잠시 중단 중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청소년참여위원회가 2020년도 또다시 정책을 냈고, 이번에는 그 사업이 청소년참여위원회 그 안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얘기했고, 다음 달에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를 해서 청소년증 활성화에 관한 토론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한 장 더 누르시면, 저희가 지방의회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주민자치, 주민참여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우리 지방의회 자체가 화합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사무과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함께 화합과 힘차는 대구의 남구의회, 이런 이름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시의회의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 입법학교 운영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정책기획과 의회협력팀장 최윤희입니다. 저는 시민이 조례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 입법 학교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8대 화성시 의회가 시작되면서 화성시 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면서부터입니다. 의회의 역할은 크게 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감시, 기타 의정활동 등 총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입법이 가장 큰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은 2019년 5월 24일 의회에서는 연구 모임인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를 만들어 조례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원들끼리만 모여 모임을 진행하다가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시민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조례 입법 학교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필요성으로 조례 연구 모임에 참여하신 8분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성시 조례 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권 보장, 행정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 주민 직접 발안 제도 개정을 대비하고자 전국 최초로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 입법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기획은 의회에서, 집행과 실행은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난관이 많았습니다. 조례 입법 학교라는 생소한 개념을 홍보하기 어려움이 많았고, 더욱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계획했던 대면 교육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계속 연기가 되다가 우선 시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례 입법 학교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홈페이지, 언론보도,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의원 각각의 개인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기초 강의는 대면 강의 대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 참여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입니다. 조례는 시민의 삶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가장 큰 고민은 시민의 참여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조례 입법 학교에 관심을 가질 참가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와는 달리 시민들의 참여 신청이 속속 접수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40명 정도를 모집하는 것이었는데 예상 인원을 넘어 총 50여 명이 신청하였고, 4회에 걸친 온라인 강의를 모두 수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진 기간에 간담회와 워크숍을 진행하여 시민과 의원 그리고 법률 전문가가 모여 화성시에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조례 입법 학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조례안을 도출하였고, 그중 4개의 제정안과 2개의 개정안에 대하여 실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 첫 줄의 화성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급변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보행권에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 시민의 제안으로 스쿨존 안전성 확보, 인도 장려,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고, 이 조례안이 완성되면 보행자 중심의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여한 시민들도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조례 입법 학교가 끝난 뒤에도 도출된 조례안의 추진 과정을 네이버 밴드와 카톡 단체방을 통해서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조례 연구 모임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22년에는 자치법구 연구모임과 시민참여 조례 입법 학교로 발전하고 더욱 심화된 내용으로 2021년에는 제2기 시민참여 조례 입법 학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성장하였습니다.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 입법 학교는 시민의 참여를 중심에 두고 행정의 지원과 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입법 과정입니다. 특히 이 사업을 기획한 의회에서는 의원이 1인 기관으로서 조례를 단독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들을수록 시민의 필요 욕구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입법 학교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인의 참여로 화성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였고, 이는 향후 2022년에 시행될 주민 직접 발언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화성시는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화성시의 변화를 위해 시민 참여 조례를 발의하고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추진하여 성숙한 참여 민주주의 사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킹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라. 믿고 첫 걸음을 내디뎌라. 처음에 조례 입법 학교를 추진하려고 할 때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과연 시민이 얼마나 모일지, 그리고 제대로 된 조례안이 도출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시작하니 오히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를 참여하신 심사위원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참여 시민의 연령, 성별, 직업군 등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시민분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실제 공무원도 있었고, 그리고 이 조례 관련 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학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충북 청주시 의회의 청주시 의정활동 누구나 언제나 오케이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청주시 의회 의정활동 누구나 언제나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청주시 의회 이옥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 수어 통역 서비스와 시민과의 소통 채널로 변화된 SNS 의정 홍보 활동입니다. 발표는 추진 배경, 추진 과정, 추진 내용 및 성과,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청주시 인구 통계에 따르면 청주시 인구는 84만 명 중에 장애인의 비율이 4.8%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비율은 인구 50만 이상의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94만 이상의 성남시의 경우 3.9%, 110만 용인시의 3.4%, 120만 수원시의 3.8%보다도 많은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의한 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청주시의 장애인 인구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15종의 장애인의 종류 중에서 청각 장애인이 5,370명으로 지체 장애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청주시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SNS 의정 홍보의 추진 배경입니다. 기존의 의정활동 홍보 수단은 신문이라든가 소식지, 홈페이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 형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63% 이상이 되었고 이용 시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청주시의 인구 분포에 SNS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10대에서 40대까지의 비율도 55.4%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반영해서 청주시에서는 SNS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과정입니다. 먼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9년 8월에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하였으며 지역 내 수어 통역 서비스 센터에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협의 및 업무 협약을 통하여 2020년 2월 본회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SNS 의정 홍보 강화 추진 과정을 보면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의 직원 증원을 요청하여 2020년 6월에 홍보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 모두 가능한 전문 인력, SNS 전문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과 성과입니다. 2020년 2월 실시한 수어 통역 서비스는 충북 기초의회 중에서 최초로 수행한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화면입니다. 노란색 테두리 안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수어 통역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배경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청각 장애인들이 오래 보고 있을 때는 피로함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모노톤의 배경으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통하는 SNS 홍보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과 소통, 디자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이 모든 것을 저희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소통하는 위해 채널로 변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경우는 단순히 언론 보도자료나 사진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카드뉴스나 동영상, 인포그래픽 등 컨텐츠를 제작하여서 제공하였고 해시태그 등을 달아서 소통할 수 있는 운영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새로 신규로 개설을 하였으며 유튜브는 파일럿 운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추진 성과를 보면 먼저 홈페이지 접속률이 전년 대비 20만 회 정도가 접속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SNS의 좋아요와 팔로우 수가 증가하였는데요. 페이스북의 경우 500명 이하로 되어 있던 팔로우가 2,000명을 돌파하였고 도달과 좋아요의 참여율은 1,5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말에 개설된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4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323명의 팔로워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음의 성과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정보 제공입니다. 코로나19 등 시위성에 적절한 정보를 신속하게 디자인하여 제공하였더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청주시 의회의 일정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 같은 컨텐츠의 경우는 조회수가 1,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이룰 정도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위해를 구현하였습니다. 기존에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컨텐츠를 게시하는 SNS 운영이 아닌 소통하고 공감하고 살아있는 채널로 운영하였습니다. 실제로 800개의 댓글이 달려있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답글을 하여 소통을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수어 통역이나 SNS 홍보 강화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 바라거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받아서 답글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Q&A 컨텐츠라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내 손안에 청주시의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인화되고 언택트 상황이 지속되어도 사람이 중심이듯이 디지털로 연결된 사람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청주시의회에서는 많은 혁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10건의 우수 사례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분권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는데요. 12시 10분부터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오니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 결과 집계가 모두 끝났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에 앞서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 정책관님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정책관입니다. 먼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지방의회 경진대회에서 발표해 주신 지방의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유튜브 생중계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통해 지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지방의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주민생활 접점에서 생활정치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 또 청년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진대회를 통해서 각 지방의회에서는 다른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서 만약 우리 지역의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를 계기로 지방의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들이 보다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주민조례 발안제가 새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제정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바로 지방의회에 청구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지방의회에서는 1년 이내, 예외적으로 또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마는 반드시 의결을 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회기 만료로 인해서 폐기되는 것을 그 기간 내에 있을 때는 한 번 더 연장해서 회기를 넘기더라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아직 별도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곧 통과가 되면은 지방자치법 여러 우리 지방의회 관련된 사항과 함께 우리 지방 의정 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자치단체 관계자분들께 또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심사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심사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심사위원장이신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 정책관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4개 지방의회를 발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지방의회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려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구 남구의회, 경기 화성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려상을 수상한 기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상패 그리고 30만 원 상당의 부상품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우수상 3개 지방의회를 발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지방의회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수상 강원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기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상패 그리고 50만 원 상당의 부상품이 지급됩니다. 이제 최우수상과 대상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영예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상 경상남도의회. 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수상한 기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상패 100만 원 상당의 부상품이 지급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서울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축하드립니다. 네. 최우수상을 수상한 기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상패 70만 원 상당의 부상품이 지급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